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이후에 8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을 전격 제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정치권에 어떤 지각 변동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상당한 가장 큰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부분이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직권으로 1호 당원인 박 전 대통령을 전격 제명을 했습니다. 일단 박근혜 당이란 멍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어떤 명분을 밝혔는데 일단 20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을 선언하게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렇죠. 그 부분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자유한국당 보수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상실이 됐고 이런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렀다가는 필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가 됐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바른정당에서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8명에서 10명 정도가 다시 복당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명분을 줄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나와서 바른정당을 만들 때 주장이 뭐였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국정농단이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사실 바른정당을 창당을 했는데 다시 돌아오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친박 전체를 다 청산하는 것을 더 원했겠지만 그건 실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결국 상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통해서 김무성 의원과 함께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명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당내의 개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박과 다른 개파들은 존재하고 있죠. 홍준표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걸 결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좀 더 강화하려는 의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출당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제 탈당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첫 전직 대통령 이제 강제 탈당이란 좀 불명예도 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 탈당이든 자진 탈당이든 아무래도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탈당하는 사례가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흑역사도 좀 계속되는 것도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87년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뒤에 역대 대통령들이 지금 전부 탈당을 자기 당에서 탈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 그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자진 탈당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마는 임기 말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생겨나고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당내 이런 요구 속에서 부득이하게 자진 탈당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만 임기 중에는 탈당 안 하는 좀 그런 탈당을 당하는 이런 불명예에서 이제 벗어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올해 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에 비박계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바른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올 초에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강제 탈당을 하게 됐는데 스스로 뭐 자진 탈당했으면 강제 탈당 안 당했겠죠. 근데 어쨌든 스스로 대부분이 탈당하는 건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좀 기질이 다른 것 같아요. 스스로 탈당하지 않고 그래 나를 당에서 잘라내면 잘라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위 무대응으로 나왔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탈당을 이제 자기가 결단해서 시키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이제 20년 만에 절연하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당 대표도 했고 대통령도 지냈지만 한 그런 당권을 실제로 당의 대표 역할을 한 거는 대통령도 사실상의 당의 총수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한 10여 년입니다만은 사실은 97년에 입당 이후에 한나라당 이름이 과거에 이름이 그런 적도 있고 한데 그 상당히 위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천막 당사로 가고 그러면서 이런 당을 일종의 살리는데도 기여하고 뭐 선거의 여왕 이런 역할 할 때도 있었으면 좋은 호실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강제 탈당이라는 불명을 당하면서 이제 국정농단의 불명에 이어서 당에서 이제 제명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닿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탄핵의 부당성에는 계속 그 공감을 해왔지만 어쩔 수 없이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내린 용단이었다는 그 말을 했는데요. 일단 당내 어떤 내용이 이제 좀 예상되는 부분인 건데 출당 직후에 서청원 또 최경환, 김태흠 의원 뭐 아주 친박계 쪽에서는 이제 당원 당규 위반이어서 이게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제 기자회견 직후에 일문일답 과정에서
당헌 당규는 내가 만들었고 네. 이게 지금 잘못된 게 룰에 위반된 게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봉합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윤리위원회 규정 21조 2항과 3항의 차이예요. 한 항, 그러니까 2항, 3항이 약간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21조 2항에 보면 네.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항에 가면 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만약에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은 사람,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원을 제명할 때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탈당 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전달하고 10일 이후에 즉각적으로 제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당원 제명은 이 항에 보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은 사람 그런 이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는 바로 10일 이후에 제명을 할 수 있다. 대표 직권으로도 할 수 그렇죠.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 측은 이 사망을 근거로 해서 예. 제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친박계는 김태우 의원을 포함한 친박계는 이 항을 가지고 지금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명확한 해석이 사망에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한 것이 그렇게 뭐 당헌 당규에 어긋난다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이 항의 적용을 받지만 특별한 사항을 따로 사망에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당헌 당규를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가지고 크게 제가 볼 때는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예. 친박계 입장에서 그렇죠. 친박계 입장에서 이걸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자기들 예를 들면 최경환, 서청원 의원까지 같이 쫓아내려고 했던 출당을 시키려고 했던 것들을 막아서는 선에서 일정 부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보완해서 이야기를 예, 예. 좀 하자면요. 그 최고 여러 가지 당헌상의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당헌을 유심히 당헌 당규를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예. 최고위원회의를 사실 거치지 않으면은 이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어저께는 최고위원회의를 일단은 논의는 거쳤습니다. 논의는 거쳤기 때문에 논의를 하면서 거기서 표결하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였고 네. 김태흠 최고위원만 표결하자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대표인 내가 책임지고 결정하겠다라고 거기서 일종의 선언을 한 셈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고위원들이 사실 용인을 해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식 위임은 아니지만 거기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표결하라 마라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 근본적으로 이게 뭐 무효다고 저기 서청원 최경환 의원 주장처럼 무효로까지 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네. 제가 어저께 저녁에 김태흠 최고위원하고 마침 통화를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예. 그러셨군요. 진짜로 반발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친박들이 혹시 추가 탈당이라든가 이런 예, 예. 것 등에 따라서 이 경우가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였나요? 물어봤더니 자꾸 신문에 보면 김태흠 의원이 막 굉장히 반발하고 뭐 무효다 이런 아까 이제 식으로 뭐 인터뷰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네. 좀 나오겠죠. 제가 통화할 때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아유 이게 보니까 그렇게 반발의 강도가 세지가 않더라고요. 어쩔 수 그래. 없다라고 좀 받아들이고 양해해서 있는 상황인가요? 이런 어떤 분위기를 이야기하냐면 예. 아이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예. 왜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느냐. 이제 친박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갈 사람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일종의 이러한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뭐 강력하게 반발해서 뭐 뒤집어 보겠다 이런 의지는 별로 없는 거로 제가 하여튼 어저께 취재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당 내용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는 일단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굉장히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일정 부분 합의가 저는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물밑 합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청원, 최경환 의원까지 같이 출당을 추진했다고 하면 조직적인 반발이 있을 텐데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처리되는 과정에 조직적인 반발은 없었잖아요. 굉장히 조용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경환 그다음에 서청원 두 의원 예, 같은 예. 경우 본인 얘기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친박이 조직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태우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친박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게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마무리하는 선에서 일정 부분 홍준표 대표 측과 친박 측이 함께 동거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탈당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 이렇게 한국당에서 제명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바른정당 통합파랑 이제 한국당과 통합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한국당에서 만약에 탈당을 하고 나면 한국당 탈당한 의원들이 갈 곳이 좀 이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더 움직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는 아예 선을 긋지 않는다면 다시 합쳐질 명분이 없어지는 거기 사실상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의 최대 위기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예. 최경환, 서청원 의원까지 제명을 할 경우에 이 사람들은 그럼 당을 사실상 떠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추가로 친박계 의원이 한 10여 명만 탈당하더라도 그러면 대한애국당이라고 조원진 의원, 친박계 의원이 나가서 만든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대다수 국민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탄핵에 반대했던 한 15% 정도 되는 국민들과 대구 경북에 아직도 동정심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럼 완전히 보수의 중심으로 한국당이 자리 잡기가 또 어려워지는 또 바른정당은 일부 끌어들여도 그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가장 강력히 반발하는 김태흠 최고위원한테 어저께 통화를 하면서 분위기를 느낀 거로는 크게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나가려는 사람들이 예.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거 하면서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왜 나 외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냐라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럼 바른정당이 이제 또 내일 의원총회를 갖게 될 텐데 바른정당 통합파와 한국당의 통합 논의는 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좀 전망하십니까? 저는 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봅니다. 뭐 숫자로 보면 8명에서 한 10명 정도. 정도? 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적으면 8명, 많으면 1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탈당을 감행할 걸로 보여지고요. 김무성 의원이 계속 얘기한 뉘앙스를 들어보면 이런 거였어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완전히 완결 안 돼도 저는 탈당할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 하면 명분이 쌓였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노력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밝히는 걸 보면 이미 마음은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 가 있어요. 예. 이제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만약에 5일 전에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면 같이 올 분들이 약간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김무성 의원과 측근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이미 자유한국당으로 갈 마음과 생각을 갖추고 있는 것 같고요. 명분이 일단 더 완벽하게 맞춰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래 가기로 했던 10명 정도, 8명에서 10명 정도가 출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바른정당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원내 교섭단체의 위치를 잃게 되죠. 또 그렇죠. 예, 국민의당과 정책연대가 이루어질 텐데 저는 이게 리트머스 종이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정책연대가 어느 정도 잘 되느냐에 따라 선거연대까지 연결될 수 있지만 지금 사실 서로 뿌리가 다르고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부딪혀주는 게 많거든요. 그게 얼마나 잘 융합되고 되느냐를 봐서 선거연대까지 갈 수 있지 정책연대를 몇 번 시도했다가 그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같이 가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돼 버리거나.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전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그 친박계와 어떻게 보면 어떤 물밑줄이 있지 않았냐는 생각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SNS 통해서 홍 대표가 이제 바퀴벌레라고 비난을 하면서 예. 사례답게 떠나라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이 부분은 좀 굉장히 강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친박계와의 물밑 조율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친박계와의 물밑 조율을 구체화돼서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없고. 일단 친박계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어저께부로 친박계는 소멸화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같이 무슨 조율할 주체가 없어요. 단지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의총 소집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제명 문제는 정우택 의원 원내대표한테 맡기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우택 원내대표와 어저께 정우택 원내대표는 표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교환은 있을 수 있는데 물밑 조율은 없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맹비난을 이제 바퀴벌레라 그러면서 그렇죠. 굉장히 그동안 수위가 높은 발언이었어요. 여러 가지 표현이 또 있죠. 잠박이라 그랬어요. 잠박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죠. 얼마 남지 않은 그렇습니다. 친박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남아 있는 박이라는 뜻이겠죠. 친박. 친박도 아니고 잠박이라 그러면서 그 추태를 그만 버리고 사내답게 떠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더니 이렇게 했는데 홍 대표가 보면 저도 옛날에 이제 그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홍 대표 취재하면 보면은 이 사석에서는 더 거친 더 표현을 많이 써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공개적으로도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주 거센 표현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신문 같은 거 열심히 보면서 내가 이게 어떤 거를 용어를 구사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를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원래 정치인들이 보면 참모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만은
대다수 이 정치인들 보면은 지도자들 보면은 자기가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홍 대표는 특히 자기가 많이 말을 만들어내요 보면은. 근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뭐 자극적으로 하는 거는 뭐 본인들이 뭐 관심을 끌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또 본인도 그거만큼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들이 이제 과제가 되고 또 숙제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보수 야당은 조금씩 소리를 내면서 관심 끌기엔 좀 일단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한국당을 제외하고 원내 3당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이 참석하는 2+2+2 연석회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이 좀 견제 성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에서 한 10여 명이 나와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정계 개편이 인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른정당 의원들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협치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그 어떤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좀 막아보려는 시도를 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좀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바른정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함께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더 이상 자유한국당으로 의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바른정당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정 부 10여 명이 빠져나갔을 때 그럼 나머지 10여 명이 과연 원내 교섭단체 주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계속 자강파로 갈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남는 것이고요. 또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우기를 통해서 보수로부터 새로운 어떤 지지를 얻어내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탈당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다른 야당들과 협력을 통해서 협치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시켜서 지금의 4당 체제를 끌고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앞두고 여야 공방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의당이 자체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단 정의당이 과연 홍종학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그 정의당에 반대한 분들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홍종학 후보자의 의혹이 그동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가 한 말하고 지금 법률적으로 딱 어긴 게 큰 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도덕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들은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부에 과대한 대물림은 좋지 않다 그랬는데 그 소녀 자기 딸한테 저기 장모의 그 재산이 물려받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는데 거의 보면은 뭐 하루 이틀에 한 건씩 이렇게 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그 이 홍종학 후보자가 부인하고 8년 동안 주민등록상으로 따로 산 거로 이렇게 나온 것도 이제 하나의 논란이 되는 것도 나왔던데 이게 대해 아직 정의당이 그동안 보면은 정의당이 이 사람 문제다라고 해서 데스노트에 딱 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외 없이 낙마를 했죠. 대부분이 아니라 예외 없이 낙마를 했고 그 대표적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라든가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물러난 이런 건 다 이제 정의당에서 다 문제를 삼아서 다 낙마를 했죠. 그쵸. 근데 지금 현재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홍종학 후보자가 또 이 경실련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것도 개혁적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해서 약간 엄호하는 듯한 모습을 아직까지는 적극 안.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그럽니다. 데스노트에 올릴지 말지를. 그래서 정의당이 조만간 검토해서 결정한다니까 정의당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홍종학 후보자의 낙마를 하느냐 계속 갈 수 있느냐를 고와 스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올리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요? 정의당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홍종학 후보자가 직무 수행 능력 또는 경실련 출신하고 약간 개혁적인 성향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경제 개혁에서 일정 부분 기여할 거로 정의당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분명히 있죠. 윤리적으로 저는 정말 홍종학 후보자가 그 부분에서는 사과를 기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잘못됐어요. 저런 행동을 하고. 근데 이제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의당이 그 부분은 아마 강하게 비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스노트에까지 올릴 정도라고는 보지 않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 물론 정의당이 어떤 판단을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분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혁적인 경제 정책을 활용하고 또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발언들, 책에 대해서 뭐 서울대를 꼭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비판을 할 거라고 어떤 저는 봐요. 해명이나 사과의 부분을
필요로 할 수도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죠. 그 부분은 당연히 지적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해요. 정말 홍정화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말 국민 앞에 크게 사죄하셔야 돼요. 이건 본인이 어떤 이유로 그런 얘기를 했던 또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절세 방법으로 그런 쪼개기 증여를 하고 뭐 이런 걸 했다고 해서 본인도 괜찮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공직자로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다만 이제 이분이 그러면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강하게 비판을 하겠지만 데스노트에 올릴 만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긴 하겠습니다만 결격 사유로까지 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다른 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까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친박 의원에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들까지 정조준하고 있고 예. 한국당에서는 이 특활비 3억 원 정도가 권양숙 여사에게 들어갔다라는 또 의혹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정말 대형 게이트까지 번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진흙탕 싸움 같은 느낌이네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게 지금 약간 진흙탕 싸움으로 여야의 이런 건데 이거는 특히 이제 일단은 보수 야당 현인 자유한국당과 지금 바른정당, 특히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부정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최순실은 나하고 관련 없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어떻든 불법적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불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그 007 가방에 담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큼 썼든 간에 분명히 불법 자금을 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덕성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사실 어저께 제명되는 것도 상당히 그게 또 기여를 했어요. 사실은 요즘 분위기가. 근데 그거에다가 그 돈의 일부가 혹시 친박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야권이 이제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거를 이런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데 이거를 했던 당시에 국정원장들 이런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로 이제 앞으로 가겠죠. 이거에 대해서 한국당은 이거에 대해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쉽게 말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특수활동비가 유용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일종의 힌트가 되는 사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정부 때 이거는 정상문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통해서 권양순 여사 3억을 받았는데 그게 이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그것을 건네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확인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따면서 수사를 요청하고 있고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옥두 전 의원이 어떤 분당의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낼 때 쓴 것 중에 수표 중에 일부가 국정원 수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최 교수님 의견 짧게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권양순 여사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사실을 하더라도 국정원에서 넘어온 돈과 청와대 특활비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홍준표 대표가 상임위원장 했잖아요. 그때 돈 자기 집에 갖다 줬잖아요. 특활비. 상임위원장 특활비를 갖다 줘서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어요.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놓고 본인이 계속 국정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돈과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와 국정원은 국정원 나름대로 써야 될 분야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산에 명시돼 있어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쓰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특수활동, 특수공작 활동을 위해서. 그 돈을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사실이라 하더라도,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쓴 것도 비난받을 수 있지만 지금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는 국정원이 특별하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공작 활동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을 예산에 전혀 목표와 다르게 국정원이 청와대에 계속 상납을 했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최근에 2억을 직접 받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7월에 그만두라고 얘기했다가 2달 만인 9월에 다시 돈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9월 3일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를 했습니다. 최순실의 비자금을 또는 최순실의 도피자금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최순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의 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지 않았나는 의혹이 일고 있고 여기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순실이 돈이 많다. 그런데 왜 돈을 받았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 최순실이 이모 씨라고 조카 이모 씨로부터 한국에서 물건도 받고 돈도 1억 5천을 또 받았어요. 돈이 있었다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도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한 주 정치권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